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교재 143쪽부터 출발합니다. 상단의 제목이 인장 등록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제목 하나에 한 문제씩입니다. 단원도 아주 간단하면서도 매회 출제되는 단원, 재미도 있고 또 반드시 출제되니까 짚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주제가 인장 등록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인장 등록일 때 여러분 인장이 뭘까요? 인장은 도장입니다. 지금 인장 등록에서 중요한 것이 등록사항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 의외로 인장이 무엇입니까? 물어서 제가 더 당황했습니다. 자, 다시 인장은 도장을 등록합니다. 상단 제목에다가 등록의 동그라미를 딱 찍으시고 이거를 신고한다, 허가받는다 이렇게 들어가면 틀립니다. 여러분이 이제 행정법적인 이런 문제가 들어올 때가 어렵죠. 그래서 허가, 신고, 승인 이런 말은 다 틀리고 등록인데 우리 중개사법에서 등록하는 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두 군데 등록만 딱 잡으시면 나머지는 최소한 신고나 허가겠지,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등록을 체크하시는데 첫 번째 등록할 게 뭘까요? 중개사무소를 등록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등록의 절차 이런 거 공부하셨죠?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자를 무등록업자다 이렇게도 공부했고, 중개사무소 등록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인장을 등록사항입니다. 그래서 등록하는 것 두 가지는 시험 치는 날까지 꾸준히 잡고 계셔야 됩니다. 거의 100% 당합니다. 개공사는 인장을 반드시 신고하고 사용해야 한다 하면 X잖아 지금, 그죠? 또는 이 인장을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변경하겠죠. 변경 신고해야 한다 하면 맞다고 따라가는 학생 90%입니다. 90%. 그래서 인장은 항상 등록한다. 제목부터 딱 잡으시고 등록사항이 중개사법에 두 개가 있습니다. 등록만 딱 잡으시면 최소한 다른 거는 허가나 신고겠지, 그죠? 자, 상단에 1번 인장 등록의 의 이렇게 돌았는데 도장을 왜 등록하는가 하면 중개사무소에서 중요한 서류가 거래계약서가 있겠죠. 또 오늘도 공부하지만 확인설명서도 있습니다. 자, 이런 중요한 문서를 작성하면 책임의 문제가 생기니까 도장을 딱 찍음으로써 누가 작성했다라는 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책임성을 강조하고 또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장을 등록한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내려가면 2번 인장 등록의 주체 첫 번째 조문이 하나 들어오는데 이 조문에 문제가 4개나 숨어 있습니다. 줄 한번 꺼보시죠. 자, 주체 개공사 및 소공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여기서 문제가 4개가 숨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서 대답합니다. 인장을 등록하는 사람이 누구래요? 첫째, 개공사. 두 번째는요, 소공사가 등록을 한다. 여기서 잡을 것,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주제. 그 다음, 언제까지 등록하래요? 업무 개시 전 잡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업무 개시 7일 전까지 이런 식으로 문제 들어갑니다. 업무 개시 전 어디에 등록해야 됩니까? 등록관청에 장소가 나타났죠. 등록관청은 어디죠?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록관청입니다. 마지막 등록합니까? 신고합니까? 허가받습니까? 등록하여야 한다. 계속 강조했죠. 그래서 그 조문 하나에 문제가 4개가 묻어 있습니다. 볼 때마다 강조할 겁니다. 자, 여기 주목해 보시면 인장을 등록할 사람이 개공사 또는 소공사인데 개공사만 보면 저절로 세 사람이 보일 때 여러분의 솜씨가 따라옵니다. 자, 지난주에도 많이 강조했지만 개공사는 등록한 자죠. 등록한 종류가 몇 종류? 3종류가 있음을 자동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누구죠? 법인인 개공사,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부칙육조인 개공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인장을 등록할 사람이 모두 몇 사람? 4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까지는 자동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제 1년 동안 공부하시고도 개공사가 뭔지도 모르고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용이 전부 왔다 갔다 하죠. 자, 여기까지 잡으셔야 돼요. 개공사 하면 자동으로 3사람이 등록을 합니다. 자, 내려가면서 한번 등록할 인장 1번 개인 이렇게 돌았습니다. 개인이 누굴까요? 개인은 여기 법인이 있잖아, 그죠? 그럼 나머지들은 개인인 거예요. 이렇게 구분한다는 것도 익히셔야 돼요. 자, 개인들은 무슨 도장을 등록합니까? 첫째 줄에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부칙 6조 상의 개공사 및 소공사는 이 사람들이 개인이에요.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줄 하나 끌까요? 크기가 가로, 세로 7에서 30mm 이내인 인장이어야 한다. 이거를 등록합니다. 자, 그럼 다시 공인중개사와 부칙 6조 소공사를 개인이라 부릅니다. 여기 법인에 대비해서 개인들은 무슨 도장을 등록합니까? 하니까 주민등록상에 있는 성명으로서, 그러니까 자기 본명이라는 뜻이겠죠. 가로, 세로 7에서 30mm 이내인 인장을 등록하라 그랬습니다. 가로, 세로 7에서 30mm 인장을 우리는 일명 막도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법조문에 막도장을 등록해야 한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로, 세로 7에서 30mm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러분 집에 막도장 하나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 크기가 7에서 30mm 안에 들어가고 그 이름이 주민등록상에 있는 이름입니까? 그럼 이 도장을 보고 여러분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막도장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인들은 막도장을 등록하는데 옛날에는 이게 인감도장을 등록하라는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가로, 세로 7에서 30mm 인장입니다. 자, 그러면 법인은 무슨 도장을 등록할까요? 이런 문제가 생겼죠. 한 장 넘기셔서. 자, 144쪽에 보시면 법인인 개공사는 상단에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줄 것입니다. 신고한 법인의 인장 줄 거는데 이때 신고라는 말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그랬죠. 인장은 뭐 한다? 등록을 하는데 자,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합니다. 법인은 무슨 인장? 법인 자체의 인장을 등록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현장에 나가시면 이런 도장을 만나게 될 겁니다. 자, 법인이니까 서울 중개 주식회사다. 뭐 대표이사 이런 인이 있겠죠. 이 도장을 법인의 인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법인은 문제가 나올 때마다 법인의 대표자 인장을 등록한다라고 시험에 들어온다고요. 옆에다가 대표자 적어놓고 X 적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서울 중개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김갑동 이런 도장을 등록하면 개인 도장 됩니다. 그래서 법인은 무슨 인장? 법인 자체의 인장을 등록합니다. 바로 밑에서 한번 자, 법인에는 지점이 있죠. 지점을 뭐라고 불렀죠? 분사무소는 무슨 인장입니까? 하니까 분사무소에서 사용한 인장은 원칙적으로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나 2번 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편의상 분사무소의 경우에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거기 줄 걸까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줄 딱 끊고 밑에다가 이꼴 지배인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이 지배인 도장을 등록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다시 법인은 법인의 인장인데 법인에는 지점이 있습니다. 분사무소는 무슨 인장? 하니까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그를 뭐라 부른다? 지배인 도장을 등록할 수 있다. 그죠? 이때 지배인이라는 걸 하나 적으시라 그랬는데 설명을 안 들으시면 지배인이 뭐지요? 이러면 꼭 부킹 시켜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부킹 시켜주는 지배인이 아니고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줄을 딱 껐잖아요. 그죠? 그를 지배인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설명할까요? 국민은행 본점이 어디 있을까요? 본점이 서울에 있겠죠. 자, 국민은행 본점에서 국민은행 수원 지점을 만듭니다. 여러분 수원 지점이 우리말로 하면 분사무소잖아. 그죠? 그러면 수원 지점장 예를 들어서 김갑동 이 도장을 등록했다가 김갑동이 이얼순으로 바뀌면 또 이 도장도 등록해야 되고 지점장 바뀔 때마다 도장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국민은행 본점에서 수원 지점에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만들어서 보내줍니다. 보나마나 이렇게 안 생겼겠습니까? 국민은행 수원 지점장인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주면 지점장은 누가 바뀌더라도 이 도장만 관리하면 된다. 그죠? 그래서 이 도장을 뭐라고 부른다? 지배인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인장할 때 인자입니다. 부킹 시켜주는 사람은 사람 인자겠지 지배인이. 그죠? 그런 지배인이 아니고 도장 인자를 씁니다. 자, 다시 법인은 무슨 인장? 법인 자체의 인장을 등록합니다. 분사무소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그를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지배인 도장을 등록한다. 거기까지 체크하시고 하단에 인장 등록 시기, 인장 등록의 방법 이야기 다 했습니다.
자, 145쪽에 가니까 상단에 6번 인장의 변경 들었죠. 자, 변경이 보기보다 시험에 잘 들어옵니다. 1번 등록된 인장을 변경합니다. 왜 변경할까요? 감각 살려봐요. 지금 인장을 등록하고 영업하는데 변경한대요. 왜 변경할까요? 도장을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변경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째 줄에 변경한 경우에는 개공사와 소공사는 줄 걸까요? 변경일로부터 7일, 그 7일이 굉장히 시험에 잘 나요. 7일 내로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등록할 때는 언제까지 등록하라고 그랬죠? 업무 개시 전, 변경은 7일 내로 요거 꼭 잡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내려가면 7번 위반 시의 제재. 자, 위반 시의 제재도 딱 보면 위반할 수 있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죠. 인장을 등록하는 사람이 개공사 아니면 소공사니까 위반을 하더라도 두 사람이 위반하겠지, 그죠? 그래서 1번 개공사는 둘째 줄에 6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 정지입니다. 인장 등록 위반하면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 정지. 소공사는요, 둘째 줄에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자격 정지를 받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장 등록이라는 하나의 주제 밑에 대상자를 다르게 처벌하잖아, 그죠?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앞으로 수업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 할 거예요. 우리 중개사법에서 하나의 주제 밑에 대상자를 다르게 처벌하는 것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네 군데가 있으니까 나올 때마다 강조할 테니까 첫 번째 인장 등록은 하나 잡으셔야 돼요. 자, 개공사가 위반하면 뭐 받고요? 6월 이하의 업무 정지. 소공사가 인장 등록을 위반하면 6월 이내의 자격 정지예요. 꼭 잡고 계셔야 되고,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한 달 정리를 해보시면 업무 정지 사유가 14개나 됩니다. 전부 업무 정지인데 그 14개 중에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것 요거예요. 인장 등록 위반하면 업무 정지다. 이게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오니까 14개를 다 알아서 한 문제를 맞출 수도 있지만 인장 등록 위반은 업무 정지다. 이것만 알아도 해결이 된다고. 그래서 이거 중요하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라고 전달했습니다. 자, 아주 가볍죠? 제목도 가볍고 문제도 한 문제 반드시 들어오고 또 당연히 익히셔야 될 단원입니다. 넘어가서 147페이지 역시 제목 하나의 한 문제입니다. 휴업, 폐업입니다. 자, 감각 한번 살려봅시다. 여러분이 중개업을 하다가 휴업을 한대요. 왜 휴업하죠? 지금 휴업, 폐업이라는 단원이 들어왔는데 왜 휴업할까요? 피곤해서 쉬는 걸 휴업이라 그래요. 그만두는 걸 뭐라 그럴까요? 폐업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중개업을 하다가 언제든지 스스로 휴업할 수도 있고 폐업할 수도 있다. 이 정도는 이해됐죠. 그런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휴업, 폐업은 반드시 신고하라라는 제도예요. 그래서 단원의 제목 하나의 한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첫째 줄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개공사는 임의적으로 사무소를 자유롭게 휴업하거나 폐업할 수 있다. 방금 이야기했죠. 언제든지 휴업, 폐업이 가능한데 다만 3개월을 초과, 거기 동그라미입니다. 이거 빠지면 틀립니다.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자 하거나 폐업하고자 할 때는 그 신고서에 밑줄 걸까요?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한다까지 줄 거 놓습니다. 자, 그러면 휴업, 폐업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지문인데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자, 휴업, 폐업에 대해서는 개공사가 3월을 초과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미리 신고해라 줄 것이었죠. 그때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한다. 이 지문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문제가 3개가 묻어 있는데 3개를 물으면 3개 다 틀린 시험으로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서 대답합니다. 자, 휴업은 3월 이상 휴업하고자 할 때는 신고해야 한다. OX. X. 3월 초과입니다. 초과. 3개월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3월 이상이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 3월이 들어가니까. 계속 이렇게 그릴 거예요. 3월 초과 첫 번째 문제. 그 다음 휴업한 자는 신고해야 한다. OX. X예요. 휴업한 자가 신고하는 게 미리 신고해야 돼. 자기 마음대로 휴업, 폐업해놓고 신고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잡으셔야 돼요. 미리 신고, 사전 신고라는 게 중요해요. 그때는 등록증을 딱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자, 이 말이겠죠. 나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휴업할 거야. 요거 5개월 휴업하겠다는 말이죠. 그럼 3월을 초과해서 휴업할 때는 등록증을 딱 갖다 내놓고 휴업 신고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등록증을 갖다 내놓고 신고를 해야 되니까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안 되지. 등록증을 갖다 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유일하게 여기만 방문 신고가 딱 붙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시험에서 뭐는 전자문서로, 전자문서라는 게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고 직접 가서 하는 것을 방문 신고라는 말이 계속 따라올 건데 모든 사연에는 다 전자문서가 됩니다. 지금 세월이 어떤 세월입니까? 인터넷 시대다라는 건 동의하시죠? 그래서 전부 전자문서도 되고 방문 신고도 가능한데 딱 여기만 오면 방문 신고만 해야 돼. 그리고 이걸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고 시험에 잘 낸다니까요. 근데 이거 암기하는 거 아니죠? 등록증을 첨부해야 되니까 가서 낼 수밖에 없다는 건 이해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자동으로 이건 딱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뭐만 더 물어볼까요? 세 번째 묻습니다. 휴업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일단 오죠. 자, 자기 마음대로 휴업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휴업할 수 있는데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미리 신고해야 한다. OX. 또 X예요. 지금 세 개 다음은 세 개 다 틀리죠. 뭐가 빠진가 하면 3월 초과라는 말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한두 달 영업할 때는 막 해도 된다는 걸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줄 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3월 초과 이거 빠지면 안 돼요. 휴업 환자는 신고한다. 이래 들어가면 틀린다니까. 그죠?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된다? 3월 초과 딱 붙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자, 그때 동그라미 2번 내려올까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할 때만 신고를 하고 3개월 이하 휴업은 이 법상 휴업 신고할 필요는 없다. 동의하시겠죠? 우리말로 하면 한두 달은 막 놀아도 된다. 이렇게 딱 잡으셔야 돼요. 자, 그때 동그라미 3번 이렇게 휴업을 하라고 했는데 3번의 셋째 줄 위반하면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자, 100만 원짜리 과태료 처음 나왔으니까 일단 줄 하나 딱 꺼놓으시고 4번 또 별표예요. 휴업은 원칙적으로 줄 걸까요?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는데 다만 질병, 징집, 취학, 공무 등 줄 걸까요? 부득이한 사유 거기 줄 거놓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금 이 말은 이거죠. 여러분 한번 봐요. 3개월을 초과할 때는 미리 신고하라 그랬죠. 만약에 언제까지만 휴업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어야 될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돼.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줄을 딱 끄는데 만약 이런 조문이 없다면 그죠? 3월을 초과할 때는 미리 신고하시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 30년 휴업할게. 이런 놈이 나와요. 왜 30년 휴업합니까? 그러니까 휴업이 안 끝나서 못 간다고 전해라 해서 정신없는 소리 막 횡설수설 한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휴업은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걸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자,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요. 부득이한 사유가 뭐였죠? 지금 체크했는 거. 질병으로 입원했거나 징집, 군에 가거나 그죠? 취학이 뭐죠? 학교를 가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왔죠. 그 부득이한 사유도 시험에 들어옵니다. 개공사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6개월 휴업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되겠지. 그게 부득이한 사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취학은 학교 가는 건 이런 거죠. 개공사 사장님이 중개업을 하다가 나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 그러면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대학원이 보통 2년 코스인데 6개월만 휴업해가지고는 대학원 못 다니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사유가 있으면 6개월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 부득이한 사유도 의식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때 내려가면 6번. 개공사가 사망을 했다면 사망으로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고 줄 걸까요? 별도의 폐업 신고할 필요는 없다. 이것도 중요해요. 자, 지금 별도로 폐업 신고할 필요 없다. 이것은 개공사를 편하게 해준다, 불편하게 해준다. 편하게 해주는 건 조금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그럼 이런 문제가 탁 들어오면 100% 딸려 들어갑니다. 개공사가 사망을 하면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 말이죠. 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들어오면 X예요. 사망했을 때는 폐업 신고할 의무가 없다. 편하게 준다 그랬잖아. 그죠? 편하게 해주는 조문은 딱 잡고 계셔야 됩니다. 줄을 딱 긋고. 자, 넘어가시면 부사무소도 휴업할 수 있습니다. 자, 휴업을 한 자는 언젠가는 영업을 다시 하겠죠. 그래서 148페이지 상단에 재개신고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개공사가 휴업을 한 후 업무를 다시 재개하고자 할 때는 재개신고서에 등록관청에 역시 미리 신고하는데 이때 줄 거 씁니다. 재개신고는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다. 줄 거 놓고 별표. 이 전자문서라는 게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동그라미 2번. 이때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휴업신고 때
개공사로부터 반납받았던 등록증을 동그라미 합시다. 즉시 반환해야 한다. 즉시 반환도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자, 이제 거기까지 해놓고 물어봅시다. 자, 휴업은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일단 6개월까지만 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변경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이제 여기서 휴업이 끝났을 거고, 없으면 휴업은 6개월까지니까 여기서 끝났겠죠. 그 휴업이라는 것은 잠깐 쉬는 거니까 반드시 다시 한다는 전제가 딸려 있죠. 그러면 재개할 때는 반드시 신고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왜 다시 할 때는 신고해야 될까요? 그 말이죠. 나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휴업할 거야 이렇게 신고했으면 이제 5월 2일이 되면 자동으로 영업하는 게 아니고 신고를 하라고 지금 줄 것이었다니까요. 왜 신고해야 될까요? 몇시 끝나면 등록증을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죠? 등록증을 갖다 내놓고 휴업을 했으니까. 그래서 재개 신고를 하면 등록증을 반환해 주는데 언제까지 반환해 줍니까? 즉시 반환한다를 지금 동그라미 하셨잖아요. 그죠? 이거를 7일 내로 반환한다, 10일 내로 반환한다 계속 그렇게 올라온다고요. X죠. 여러분 의식을 한번 해봐봐요. 다시 영업을 하겠다고 신고하면 등록증을 바로 돌려줘가지고 그 사람 영업하도록 해줘야 되지. 7일 내로 반환한다. 그 말은 7일 동안 중개업 못한다는 말이 되잖아요. 이게 그죠? 3일, 15일 들어가면 무조건 X예요. 그 법의 취지를 이해하셔야 돼. 이거를 적시를 못 잡으니까 7일을 하면 털리고 3일 털리고 5일 털리고 대체 며칠인데 이러고 있으면 내년에 다시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 그죠? 이 법의 의미를 잘 새겨보라니까요. 다시 하겠다면 바로 돌려줘서 영업하도록 해줘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적시 반환을 하는데 자, 여기서 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재개 신고도 지금 방금 전자문서가 가능하다. 일부러 그 줄 닦았잖아. 지금. 그죠?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다시 하겠다면 등록증을 돌려받는다고 신고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돌려받으려면 갈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근데 이거를 법에 전자문서로도 된다고 돼 있다고. 자, 이러니까 이제 이 법이 만들 때는 살짝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법의 오류를 지금 찾아내는 시간들이 아니죠. 법대로 공부해야 될 사람이니까 그 전자문서로 된다는 걸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게 법에 살짝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래 되니까 이제 뭐는 전자문서고 뭐는 방문신고고 막 이런 문제가 막 섞여 들어온다고. 그래서 전달했잖아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전부 전자문서 다 됩니다. 근데 여기만 딱 방문신고해야 돼. 등록증을 갖다 내기 때문에. 그럼 요것만 방문신고. 그럼 나머지 것들은 물을 때마다 방문도 되고 전자도 된다. 이렇게 단조롭게 딱 끊습니다. 방문신고하는 거 딱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문서도 된다는 게 유별나게 그것도 시험에 들어왔습니다. 내려가면 휴업의 변경 신고 됐고 이제 위반 시 제재. 이게 위반이 제재가 두 개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체크하셔야 되는데 4번에 1번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아까도 줄 것이었죠. 100만 원짜리 과태료 줄어날 것이고. 자, 그다음에 오른쪽 거기 149페이지 상단에 2번 휴업 신고에 의한 휴업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나 취학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데 줄 걸까요? 이를 위반하여 부득이한 사유도 없이 계속하여 6월을 초과해서 휴업하면 개공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 영업을 취소시키겠다는 뜻이죠. 그를 뭐라 부른다? 상대적 취소 사유다. 그것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동그라미. 자, 요건 그림으로 기억을 합니다. 방금 우리가 했다시피 한두 달은 막 놀아도 됩니다. 근데 3개월을 초과할 때는 미리 신고하라 그랬잖아. 그죠? 이거 초과해서 신고 안 하면 요게 얼마짜리라고 줄 것이었죠? 그렇지. 100만 원짜리 과태료였습니다. 그래서 3월을 초과해서 휴업할 때 위반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예요. 근데 한두 달은 막 놀아도 되니까 신고 안 해도 되죠. 관계없고.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3개월을 초과해서 위반하니까 100만 원 과태료가 나왔어요. 100만 원 과태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떡하기는 내야 되지 뭐. 그죠? 그래서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가 되면 내겠죠. 자, 나 가진 게 돈밖에 없다. 100만 원 냈으니까 계속 신고 안 하겠다. 이래 되면 이 법의 취지가 안 맞아요. 그래서 방금 줄 거는 게 뭐다? 6개월을 초과했는데도 신고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영업을 취소할 수 있다.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상대적 취소 사유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을 하면서 그림으로 제재를 기억하셔야 돼요. 휴업을 처음 위반하면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 과태료인데 1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시원하게 100만 원 내버린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100만 원 냈잖아. 그리고 신고 안 한다. 그럼 이 법의 취지가 안 맞다고. 그래서 6개월이 넘어가면 제재가 하나 더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익히셔야 됩니다. 상대적 취소 사유도 따라옵니다.
자, 149페이지 하단에 보면 여섯 번째 휴폐업의 일원화 하는 거 찾았습니까? 거기 별표 딱 해놓으시고 일원화가 무슨 뜻일까요? 지금 휴폐업의 일원화라고 지금 제목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휴업 폐업을 한 번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할 수 있다는 말은 일원화라는 말은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개업을 하다가 폐업을 합니다. 나 그만하고 싶다. 언제든지 폐업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폐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배우셨잖아, 그죠? 폐업할 때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미리 신고한다고요. 어디 가서 등록관청에 그거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과태료예요. 자, 그러면 등록관청인 예를 들어서 강남구청에 가서 폐업 신고를 하고 강남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도 폐업 신고해야 돼요. 그럼 신고 몇 번 하죠? 2번. 등록관청에 가서 폐업 신고하고 그 다음에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도 폐업 신고를 하니까 2번 하는 것을 지금 뭘로 바꿨다? 일원화 시키겠다 이랬잖아, 그죠? 그러면 내가 강남구청에 가서 폐업 신고를 하면 강남구청에서 세무서로 자동으로 연락해줘요. 그러니까 신고 2번 할 걸 몇 번 하면 된다? 1번 하면 된다 이 뜻이에요. 이게 일원화가. 자, 다시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부터 먼저 폐업 신고했어요. 그럼 세무서에서 구청으로 등록해 준다고. 결국은 2번 할 거 몇 번 하면 된다? 1번 하면 된다. 그래서 휴폐업 신고는 일원화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요거는 법이 개정되고 아직 시험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꼭 좀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내용이 제일 밑에 동그라미 3번 한번 보십시오. 법조문인데 관할 세무서장이 찾았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5항에 따라 1항의 신고서를 받아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를 하면 1항의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지금 그게 설명했는 거잖아요. 그죠? 세무서에 신고하면 자동으로 등록관청에 해줌으로써 별도로 신고 안 해도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 신고의 일원하다. 자, 편하게 해준다, 불편하게 해준다. 편하게 해주는 건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건 원래 시험에 한번 예상입니다. 이게 법이 바뀌고 아직 시험에 안 들어왔으니까 휴업, 폐업 신고는 일원화 할 수 있다. 그거 하나는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재밌죠? 인장 등록, 휴업, 폐업에 관한 내용들이 전달이 됐습니다. 쭉 넘어가서 이제 156페이지 중개 업무상의 의무. 역시 가볍지만 중요한 단원입니다. 자, 교재 156페이지 중개 업무상의 의무라는 편이 들어와서 중요하다 지금 이야기했는데 그 의무의 동그라미 한번 해보시죠. 자, 지금 여러분들은 부동산 학개론 과목 하나를 빼고는 전부 법을 배우고 계시죠. 자, 민법, 공시법, 중개법 이렇게 해서 법을 배우고 계시는데 법이 뭘까요? 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지금 학개론 과목만 빼고 전부 법 과목을 공부하시잖아요. 그죠? 민법, 공법, 뭐 등기, 지적법 뭐 이렇게 가는데 법이 무슨 뜻일까요? 법은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법에서 뭐를 권리도 인정해주고 당연히 지켜야 될 의무도 부과합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권리와 의무를 규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5장 우리 지금 제목이 중개 업무상 의무가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법의 한가운데 지금 와 있는 거예요. 법이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데 지금이 무슨 편이다? 의무 편이다 이렇게 들어왔죠. 그래서 시험에서 빠질 수가 없다. 중요한 단원이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볍습니다. 제1절 개공사의 기본 윤리라는 의무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30회, 32회 2년에 한 번 걸로 탁탁탁 올라오죠. 거기 내려가면 동그라미 1번 품위 유지와 공정한 중개니까 동그라미 1번 개공사 및 소공사는 중개 활동을 함에 있어서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된다. 이거를 품위 유지의 의무다 그래요. 시험에 이렇게 물었어요. 자, 품위 유지의 의무는 누가 지켜야 됩니까? 하고 시험에 나왔어요. 답이 뭐죠? 방금 줄 건나요? 개공사와 소공사는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중개보조원에게는 요구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옆에다가 중개보조원 X 이렇게 적어야 공부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품위 유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만약에 물으면 참 난감하죠. 여러분들 가진 자체가 지금 품위 그 자체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중개업을 할 때는 품위 유지의 의무는 기본 윤리예요. 이거는 뭐 이런 게 품위 유지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찍는 건 아니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굳이 질문을 한다면 한겨울에 그죠? 한쪽에 하얀 양말, 한쪽에 빨간 양말 신고 중개업을 하면 품위 유지 위반되는 거예요. 그리 말하는 게 웃기는 이야기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언적 의무라 그래요. 꼭 구체적으로 이런 게 아니고 선언적 의무로서 품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바로 밑에 2번
공정하게도 의무를 해야 됩니다. 공정한 의무라는 것은 매도인 편만 들거나 매수인 편만 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공정한 의무가 있다. 157페이지 이번에 상단에 가면 비교적 중요한 거 판례상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줄 딱 꺼놓고 별표 딱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유일하게 판례가 정하는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가 뭐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이를 여러분들은 앞으로 법을 배울 때마다 선관주의 의무라고 굉장히 듣게 될 거예요. 거기 동그라미에요. 선량한 할 때 선, 관리자 할 때 관, 그리고 주의 의무 동그라미. 그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 자, 밑에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판례가 제시하니까 말이 굉장히 추상적이죠. 1번 판례에서는 개공사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요구하는데 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즉 방금 했던 선관주의라 하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행위자가 그가 속하는 지위 등에서 통상적으로 가져야 될 주의 의무를 말한다. 읽기는 읽었지만 만만찮은 말이잖아. 그죠? 이게 무슨 의무인가 하면 여러분 개공사는 중개업을 할 때 자기 집을 팝니까? 남의 집을 사고 팝니까? 남의 집을 사고 팔더라도 자기 집 같이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선관주의 의무에서 시험에 물을 때는 이거는 누가 제시합니까?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요. 그래서 지금 2번 제목에 뭐라고 또 줄 것이죠? 판례가 제시하는 의무예요. 판례에다가 동그라미 딱 찍으셔야 돼요. 아주 독특하죠. 그래서 다음 의무 중 판례가 제시하는 것을 찾으시오 하면 답이 선관주의 의무. 그렇게 연결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가볍죠. 근데 의무 중에서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밑에 2번 개공사 등의 비밀 준수 의무가 보기보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첫째 줄 한번 읽어볼까요? 동그라미 1번 개공사 등은, 자, 개공사 등의 밑줄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비밀 준수 의무는 개공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제가 읽었지만 당연한 이야기죠. 여러분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매도인, 매수인의 비밀을 알게 되면 그 비밀은 준수해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경찰관이나 군인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은 준수해야 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학교 선생님도 학생의 비밀을 지켜줘야 된다. 이 정도는 이해하시겠죠? 의사도 환자의 비밀을 지켜줘야 됩니다. 정신없는 의사가 저 환자는 코만 빼고 다 고쳤다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고쳤거나 말았거나. 그래서 의사도 비밀 준수 의무가 있듯이 우리 개공사에게도 중개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라 라는 취지인데 여러분한테 시험에 물을 때 비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까? 이런 문제는 절대로 안 묻겠죠. 비밀 준수해야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물을 수 있는 게 제재예요. 한 장 넘기시면 158페이지 상단에 3번 위반 시의 제재, 그게 시험에 나와요. 별표 탁 찍어놓고 자 1번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게 되면 줄 것입니까?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시험에 나오는데 보기보다 세죠. 비밀을 위반했다. 그죠? 매도인이 우리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하고 왔는데 개공사가 중개를 하다 보니까 이 아파트는 처갓집에서 받았는 거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알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매수자한테 야 이거 처갓집에서 받은 거니까 더 깎으세요 이런 말 하면 걸리는 거예요. 비밀 준수 위반이니까 처갓집에서 받았거나 뺏었거나 하여튼 그런 비밀은 지켜줘야 되는데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이 밑에 붙었죠. 그러나 2번 이 비밀 준수 의무에 위반한 처벌은 줄 것입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다. 그를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되니까 거기 동그라미를 딱 찍습니다. 자, 지금 줄 긋고 동그라미 해드렸는데 반의사 불벌죄가 무슨 뜻이죠? 했잖아요. 지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다. 그를 반의사 불벌죄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이겠죠. 피해자가 처벌하지 마세요 하면 처벌하지 않는 죄를 적용합니다. 아주 독특하죠. 그래서 이게 반의사 불벌죄인데 자 이러면 다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형사적인 범죄를 할 때 사회에서 처벌을 할 때 피해자가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줬지만 피해자가 처벌하지 마세요 이러면 처벌을 안 할까요? 하는 게 원칙일까요? 하는 게 원칙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저 사람이 피해자가 처벌하지 마세요 한다고 처벌을 안 한다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누가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자가 제일 센 벌인데
사람을 죽여놓고는 그 피해자 가족한테 가서 한 100억 좀 줄게. 없는 걸로 합시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막 사람은 어쩌다 죽었고 그래 100억 받고 없는 걸로 할게. 그래서 만약에 처벌을 안 하게 된다면 이 사회는 돈 있는 사람은 죽이고 다녀도 된다 이 말이 된다고. 그래서 질서가 무너지잖아. 그죠? 그래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처벌을 합니다. 그 대신에 뭐 징역 20년 줄 것을 피해자가 원하면 10년으로 깎아줄 수는 있겠지만 처벌은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줄 거는 뭐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가 있다고. 그죠? 아주 똑똑하죠? 피해자가 처벌하지 마세요 하면 처벌하지 않는 죄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문제에서 다음 중 반의사 불벌죄를 찾으시오 하면 답이 뭐? 비밀 준수 위반,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 그 세 가지만 시험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뭐 비밀을 준수 안 해도 된다 이런 문제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까지 체크를 합니다. 자, 기본 윤리는 가볍죠. 첫 번째, 품위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뭐 비밀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판례가 제시하는 게 뭐다?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를 지금 정리한 거예요. 자, 거기는 가볍고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158페이지 중개계약상의 의무가 있다 하고 한 장 넘기시면 159페이지 뭐가 들어옵니까? 일반 중개계약이 들어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법 조문이 출발을 합니다. 자, 지금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들어왔으니까 항상 여러분한테 전달할 때 중개계약은 그림으로 기억을 합니다. 중개계약이 뭐냐 하면 물건을 파는 사람 갑이 있겠죠. 사는 사람 을이 있을 겁니다. 여기 개공사가 지금 중개를 하고 있는데 중개계약이 무엇입니까? 하면 그림으로 의뢰인과 개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중개계약이다 이럽니다. 그림으로 기억을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계약을 하죠? 매수자가 아파트 하나 사주세요. 이게 중개계약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의뢰인과 개공사니까 매도인도 의뢰인이잖아요. 이 사람들도 하는 것도 중개계약이에요. 이 둘은 무슨 계약을 하죠? 우리 아파트를 좀 팔아주세요. 그러겠지. 그래서 중개계약은 무엇입니까? 하면 그림을 보시면서 의뢰인과 누구 사이에? 개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중개계약 파트에 들어왔는데 이 중개계약을 강조하려고 항상 나올 때마다 물어주는 건 거래계약하고 차이를 아십니까? 이렇게 적어주는데 거래계약은 뭘까요? 갑하고 을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거래계약이라 합니다. 그러면 굳이 적어라 그러면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일어나는 게 거래계약이에요. 이거를 1년 이상 공부하신 분도 중개계약, 거래계약을 구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용이 전부 엉망이 되는 거죠. 지금 밖에 나가면 오늘 계약을 잘했나 이런 말 하잖아 우리가. 그죠? 계약이 깨졌나? 계약이 어떻게 되었나라고 말할 때 계약이 중개계약인지 거래계약인지 구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 볼 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 중개계약서 양식이 있습니다. 중개계약서는. 그리고 이거는 보관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도 공부하겠지만 3교시에 거래계약서는 양식이 없습니다. 근데 이건 5년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뭔가 내용이 다르잖아 지금. 그죠? 근데 이거를 그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언제는 보관하라 그러다가 안 해도 된다 그랬다가 양식은 있다더라 없다더라 혼자서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귀찮게 딱 잡으셔야 돼요. 그림을 보면서 대답합니다. 중개계약이 무엇입니까? 의뢰인과 개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것. 거래계약은 무엇입니까?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일어나는 거다. 정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1년 이상 공부하고도 이걸 구분 안 한다 그랬잖아 지금. 그죠? 오늘 여러분들은 주변에 중개사 공부를 하신 분이거나 또 시험에 합격해서 현업에 있는 분들이 있겠죠. 친구한테 꼭 한번 물어봐요.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의 차이가 뭔데? 이렇게 물어보면 50%는 그놈이다 그럽니다. 구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구분 안 한다고. 그놈이라고는 남학생이 그렇게 대답한다면 여학생한테 물었으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게 그거다 이러고 있습니다. 절대 그거 아니라는 걸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오늘 꼭 친구한테 물어보라니까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개계약이 무엇입니까? 하면 뭐라고요? 의뢰인과 개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것. 거래계약은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일어나는 거다. 정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중개계약 편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구분을 해야 되니까 굳이 그렇게 다 물어봅시다.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중개계약과 거래계약. 일단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한데
그래도 좀 더 중요한 게 거래계약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왜 중개를 하죠? 거래계약을 성립해야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좀 더 중요하게는 거래계약이 중요하지만 이 중개계약에는 개공사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 빠질 수가 없는 단원입니다. 둘 다 중요한데 일단은 그래도 거래계약이 좀 더 중요하겠죠. 자, 이 두 가지가 다르니까 그렇다고 물어봅시다. 어느 계약이 먼저 일어날까요? 상식입니다. 이 중개계약이 있어야만 거래가 성립되잖아 지금, 그죠?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가 있어야 나중에 성립이 되죠. 그래서 이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중개계약이 있고 뭐가 만들어진다? 거래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개계약에 대해서 크게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개계약이 여러분 밖에 나가 보시면 갑이 우리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할 때 딱 한 사람한테만 팔아달라 그럴까요? 여러 명의 개공사한테 의뢰할까요? 여러분이 매도인이라도 여러 사람한테 할 거잖아, 그죠? 수수료는 누구한테 주죠? 가장 먼저 체결한 사람에게 주겠다. 이해하시겠죠? 이런 것들을 일반적인 중개계약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가장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제목이 일반 중개계약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중개계약 개념부터 딱 잡으시고 이제 일반 중개계약의 법조문이 들어오는데, 자, 지금 제가 설명했는 것들이 말로 했는 것들이 1번에 의 들어오죠. 일반 중개계약은 불특정 다수의 많은 개공사에게 의뢰를 하고 차후에 가장 먼저 거래를 성사시켜준 개공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형태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행해진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집을 팔더라도 아니면 집을 사는 사람이더라도 딱 한 사람한테만 사주세요, 팔아주세요 그러진 않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가장 먼저 체결한 사람에게 수수료를 주겠다. 이거를 일반적인 중개계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법조문이 하나 내려오는데 밑에 내려가면 2번 일반 중개계약서 하는 말이 들어왔죠. 자, 이런 뜻이에요. 이런 중개계약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 팔아주세요, 사주세요라는 중개계약이 말로 한다, 문서로 한다. 전부 말로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매도인이어도 우리 아파트 좀 잘 팔아주세요 이렇게 말로 하지, 우리 아파트를 팔기 위해서 내하고 계약서 씁시다 이런 말을 안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중개계약이 전부 구두로 일어나니까 우리 법에서는 중개계약서를 적으면 좀 좋겠다. 그럼 중개계약서를 적으면 어떤 물건을 어떻게 팔아주면 수수료를 얼마로 하자 이렇게 딱 적으면 분쟁이 안 생기겠죠. 그래서 법조문이 한 개 딱 돌아요.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자, 2번에 1번 동그라미 1번입니다.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증거 자료 확보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개공사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밑줄 긋습니다. 요청할 수 있다. 줄 꺼놓고 옆에다가 임의적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런 중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 중개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한다면 틀려요. 지금 줄 긋는 게 뭐다? 할 수 있다. 무슨 사항? 임의적 사항이다. 이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시험에서는 뭐라고 내는가 하면 반드시 중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하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여러분들이 매수자라도 아파트 하나 사주세요 하고 계약서 적은 경우가 있다 없다? 없잖아.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 하여야 한다 해도 잘 안 할 판인데 지금 할 수 있다 요래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전부 다 안 적지 뭐, 그죠? 자, 그런데 중개계약서를 좀 적으면 내용이 더 명확해지겠죠, 이 말로 하는 것보다. 그래서 중개계약서는 작성을 할 수 있지만 작성을 하게 되거든. 다음 네 가지를 반드시 적어야 된다. 이걸 필수 기재사항인데 여기 네 가지니까 문제 내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쓸데없는 거 딱 끌어놓고 해당되지 않는 것 이렇게 들어오니까. 자, 박스. 기업, 거래 예전 가격은 반드시 적어라. 3억에 사주세요. 예전 가격을 적어야 수수료가 얼마인지 나온다니까요. 예전 가격 할 때 가, 동그라미. 그리고 중개대상물의 위치와 규모 적어야 된다. 물, 동그라미. 위치와 규모는 강남에 있는 30평짜리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적어놔야 된다고. 위치와 규모. 디귿, 예전 가격에 대해서 보수, 수수료를 얼마입니다. 적어야 분쟁이 안 생기겠죠. 이렇게 안 하고 말로만 하니까 수수료가 비싸다, 싸다, 많이 달라 그런다 등등 분쟁이 생긴다니까요. 그럼 수수료는 얼마로 하자 딱 적습니다. 그때 보수할 때 수, 동그라미. 그리고 네 번째, 그 밖에 개공사와 의뢰인이 준수해야 될 사항을 적어라. 준, 동그라미 해놓고 뭐 다음 달까지 팔아주세요.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를 구해주세요. 준수사항이 있으면 준수사항도 적으니까. 자, 지금 그 네 가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중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 지금 동그라미 한 것이 물가,
수준을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 중개계약서에 반드시 적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물가 수준을 반드시 기재하는데 물이 뭐죠? 중개 대상물의 위치와 규모, 물에 동그라미 하셨죠? 지금 여러분들은 10월 달까지 가사를 찾으면 되니까 지금은 제목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가가 뭐죠? 예정 가격. 예정 가격이 있으면 보수를 적을 수 있잖아. 그죠? 보수. 그리고 준이 준수사항이에요. 그래서 중개계약서의 필수 기재, 물가 수준을 기재한다.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쓸데없는 거 세법에 관련되는 취득세를 설명해야 된다. X. 공법사항을 설명해야 된다. X. 쭈라라라락 틀릴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출제도 됐고. 그래서 중개계약서의 필수 기재, 물가 수준을 기재한다. 이렇게 크게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가사는 아직까지 천천히 가도 되죠. 10월 달까지 가니까. 그래서 크게 네 가지를 잡으시고. 자, 이제 한 장 넘기시면 양식이 보입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 일반 중개계약서라는 양식이 보입니까? 이 양식조차 시험에 다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번 1, 2월 달 수업에서는 가볍게 눈으로 보고 가지만 앞으로 이것도 공부를 할 겁니다. 오늘 161페이지 상단에 있는 일반 중개계약서 위에다가 크게 적으셔야 돼요. 법정 서식이다. 이렇게 적으셔야 돼. 일반 중개계약서는 법정 서식입니다. 이거 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볼 때마다 법정 서식이다 적어놓고 옆에다가 보관기간 X 적으셔야 돼요. 보관할 필요는 없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보고 계시는 일반적인 중개계약서는 작성을 할 수 있다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 몇 년 보관하라 이래 들어오면 털린다고. 제목 볼 때마다 익히셔야 돼요. 법정 서식이다. 보관 기간은 없다. 그죠? 그리고 양식 가볍게 보시고 눈으로 보시고 이제 넘어가면 163페이지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목이 뭐라고 나옵니까? 전속 중개계약. 시험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속 중개계약 별표 딱 찍어놓고 10분 쉬었다가 전속 중개계약을 공부할 겁니다. 10분 쉬었다가 갑시다.